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도 인터뷰하는 채널에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다. 아이, 너무 그런 감사합니다. 뭐 대통령이 뭐 한 2번밖에 출연 안 했습니다. 네. 아. 물론 이제 다른 후보님들도 나오셨었고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면서. 예, 네, 그렇죠. 와 이제 네. 진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 4일 수요일 오후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민주당 네. 정부에서의 특히 오늘 이제 부동산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게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기 전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금 심상치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예. 완전 과열 양상이죠. 예, 서울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저금리 시절도 아니고 팬데믹 때처럼 뭐 돈을 푸는 것도 아니고 뭐 규제가 완화된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뭘까요? 규제는 사실 지난 정부 때 많이 완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 예. 한정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준비한 요 장표로 예, 말씀을 좀 시작을 드리자면 네. 뭐 사실 이 논쟁은 꾸준히 계속 있었던 부분이죠.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이쪽을 더 신경 써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내수가 문제인데 지금 뭐 긴축해서 되겠냐? 이게 네.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주로 이쪽의 심각성을 외치는 게 주로 경제학 교수님이나 뭐 네. 한국은행 이런 데였고, 뭐 저도 약간 저쪽 부분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저게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큰 위기가 발생했던 게 다른 선진국의 사례였었다 보니까 좀 미리미리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좀 있던 거죠. 근데 사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어쨌든 긴축을 하고 뭔가를 규제하고 한 건 좀 인기가 떨어질 만한 좀 그런 요인들이다 보니까 또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러면 좀 이런저런 거 좀 풀어주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그래서 마치 지난 정부 때도 보면은 막 가계대출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가 뭐 이렇게 총량 규제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식으로 마치 뭐 얼음과 불의 노래 하듯이 막 이 양 세력이 이렇게 서로 이번에는 이쪽에 좀 실어줬다가 이번엔 저쪽에 실어줬다가 약간 그런 게 오락가락했는데, 근데 큰 틀에서는 좀 가계부채보다는 약간 좀 내수 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 쪽이 그쪽 방향이 좀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례로 제가 이제 실제로도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에 그때 처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바람에 이제 막 반포고 뭐고 온갖 곳이 지금 다 집값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게 이제 이렇게 다 풀어주는 정책을 했다가 그 덕분에 반등이 세게 오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정부가 얼른 이제 이제 규제책으로 돌아섰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쯤 반등했으면 그러면 이제 슬슬 규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쪽으로 결과적으로는 틀지를 않았어요. 일례로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지금 자꾸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게 이게 그대로 계속 놔두면 계속 이제 그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넣는 것으로 뭔가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되고 시행 직전까지도 갔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판에 이제 이렇게 틀어진다거나 혹은 뭐 스트레스 DSR 2단계 같은 것도 작년에 원래 7월에 시행하던 게 뭐 한 갑자기 막 9월로 미룬다거나 이런 게 결국은 좀 더 가계부채 심각성보다는 좀 더 약간 뭐 내수나 이렇게 부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쪽에 좀 눈치를 본 좀 그런 정책 방향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살살 풀어주다가 조금만 풀어주면 확 튀어올라서 또 화들짝 놀라서 다시 뚜껑 닫아 놓다가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참 사실은 이 모든 원흉 중에 하나는 우리가 2023년 13대책을 이제 그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명명했지 않습니까? 13대책이라 하면 기억 못하는데 둔촌주공 살리기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확 기억나죠. 그러니까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거주 의무 기한 뭐 이런 것도 없애고 그렇죠. 결국은 서울을 풀어준 정책인 거거든요. 좀 그 전까지는 가령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 그때만 해도 이제 수도권은 아예 LTV가 이제 50%, 뭐 강남 3구는 LTV 40%, 뭐 지방은 60, 70% 이런 식으로 LTV도 이렇게 다 차등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 뜨겁다는 마포나 성동도 LTV 70%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출 한도 같은 게 물론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지금 또 얼른 토호제로 지정이 돼서 이제 규제가 좀 그렇죠.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게 아닌 곳들은 그 어떤 과거 시기보다도 대출 한도 같은 게 굉장히 좀 너그럽게 열려져 있는 그런 DSR만 되면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DSR만 되면은 그런데 특히 이거를 계속 손보지 않은 것도 전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예를 들어 생애 최초 대출이라든가 혹은 그냥 대출도 네. 그냥 후순위로도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일례로 이제 딱 뭐 요새 마포의 핫한 아파트들 같은 게 이제 한 20억 정도 하는데 네. 9평이 그런 20억 아파트가 전세가 한 10억 정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전세를 끼고 후순위로 또 이제 저런 생애 최초 같은 걸 받으면 6억까지 또 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전세 본인 10억에 후순위 대출 6억에 자기 자본은 4억만 있으면은 이 20억짜리 34평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규모는 6억밖에 안 되니까 DSR도 웬만하면 잘 충족을 할 수 있고 이게 생애 최초로 저렇게 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생애 최초 아니어도 LTV를 70%까지는 또 지금 허용이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떤 적은 자기 자본 비율로도 최소한 마포 성동 같은 데까지는 집을 살 수가 있게 지금 다 열어놔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 뭐 신혼부부 특례 그 대출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이 사실은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 사는 걸 좀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게 다른데 불까지 지펴버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모기지로 살 수 있는 집들은 뭐 10억 이하라든지 말 그대로 국평인데 리즈너블한 가격이지 그것 때문에 20억 30억짜리 집값이 올라가진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전세를 끼고 네.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하면 이거 역시 그 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루트로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애 최초 후순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집값의 한도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건 잠실에 집 사는데도 쓸 수 있거든요. 생애 그냥, 최초. 예, 그러니까 전세에다가 끼고 후순위로 6억까지 대출은 되는 거라서 이렇게 16억 넘는 집들 사는데도 아무런 이제 문제는 없었고요. 저기 그 신생아 모기지나 이런 것들은 그 집값에 아마 그렇죠. 뭐 있는 걸로 알고 9억이나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생애 최초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예, 이거 상관이 없이 이렇게 후순위 대출로도 LTV 80%까지 그럼 가능. 생애 최초로 강남에 집을 샀어야 되는데 했었습니다. 뭐 그게 그냥 자기 자본이 뭐 이렇게 한 4억 정도만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마포 성동 이런 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던 거고 그리고 또 9억 이하만 이제 혜택을 준 거니까 뭐 그 이상 뭐 강남나 이런 데 집값 오른 거랑 상관이 없다라고들 얘기하지만 근데 지금은 물론 그 얘기가 사람들이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서 아유 뭐 집 안 산다 이런 식이라면 통하는 변명인데 근데 지금은 모두가 어떻게든 상급지로 가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엄청난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9억 이하를 사기 쉽게 해주면 9억 이하를 파신 분들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보태서 12억으로 가고 그럼 12억을 판 사람이 또 어떻게든 15억으로 가고 즉 지금은 집을 팔고 가만히 있겠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집을 파는 목적이 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로 지금 뭉쳐져 있는 심리가 그렇게 돼 있는 시기라 그냥 9억 이하의 마중물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 위로 수요가 쭉쭉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뭐 이러다 전 국민이 다 반포 가서 살 수는 없는데 그럴 다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니까 반포에 5,000층짜리 아파트 계속 지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상급지 갈아타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여기서 한번 사진 하나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면 서울 연구데이터 서비스라는 데를 가면은 이렇게 서울의 일부 지역들에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5년 단위로 찍은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같은 지역인데 예를 들어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보면 10년 전과 10년 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를 그 우리가 사이사이 아파트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낙후된 곳들 다 밀고 재개발이 이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에 이제 뭐 구로기계 공구상가 같은 데는 그냥 뭐 요 모습 그대로 뭐인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방으로 수요가 안 가는 이유가 딱 요런 모습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대로.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투자를 기왕에 하더라도 이렇게 10년 뒤에 이렇게 변할 것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지. 이렇게 10년 뒤에도 그대로일 것 같은 곳에 누가 이렇게
섣불리 그냥 뭐 투자를 하고 그렇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과 이렇게 지방을 만약에 같은 조건, 뭐 LTV니 뭐니 이런 거를 다 같은 조건으로 그냥 시장에 그대로 풀어놓으면은 예. 무조건 그냥 유동성은 서울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그거는 가장 많이 되고 계속 변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떤 자본주의 속성이고 그냥 유동성의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글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정부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이쪽 서울이나 이런 데들은 좀 더 집 사기 힘들게 뭐 이렇게 좀 이런저런 장치들을 좀 놓고 그리고 그 위의 지역은 뭐 이런저런 뭐 혜택, 뭐 세금도 덜 낸다든가 좀 이렇게 좀 차등을 차별화하는 뒀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죠. 이게 너무 사실 시장 실패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이제 양극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양극화가 이렇게 너무 심해지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계속 있을 것 같은 서울에만 계속 이제 가서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지방은 계속 외면해서 이제 계속 싸지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게 계속 돈이 가던 곳에는 낙관론이 너무 많이 선반영돼서 결국은 버블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 낙관론을 해치는 이벤트가 조금만 발생해도 이 버블이 툭 꺼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까 초반부에 그 가계부채도 보여주셨습니다만 버블이라는 게 사실은 부채도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버블도 버블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부 요인이 틱 하고 찔렀을 때 그때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흐르는 곳에는 결국은 다 사람들이 계속 더 낙관론만 선반영을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금리는 계속 인하된다. 그리고 공급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집값 폭등의 어떤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아주 듬뿍 지금 그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뭐라도 좀 약간 좀 예상과 다른 이벤트가 생기면 그러면 이게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툭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떤 경제라도 이렇게 급락이라는 거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너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기 전에 좀 정부가 나서서 좀 이쪽은 좀 이렇게 캄다운 시키고 좀 이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역할을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좀 지난 정부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모습 둔촌주공 살리기까지는 그래 그때는 뭐 약간 시스템 리스크를 막느라 그랬다 쳐도 이게 그 기조가 너무 계속 이어져서 그냥 서울로 계속 유동성이 이쪽으로만 몰려가는 것을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방관한 듯한 약간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 둔촌주공 살리기 때는 이제 건설사들 유동성 위험 그리고 거기 이제 분양을 받으려도 아니면 기존의 조합원들 어떤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부작용이 그렇죠. 터질까봐 일단은 살리고 본 건데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원발에 오줌을 넣었는데 그 부작용은 오줌을 안 넣었던 다른 발에 가서 동상이 생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이제 양극화가 이제 훨씬 심해지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사실 이제 하는 총재께서도 이번 금통위 때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0.8% GDP 성장률 0.8% 예상을 했는데 건설 투자가 사실 현상 유지만 했어도 1.7%였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건설 투자가 이제 빠지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마이너스를 유발을 한 건데 그 건설 투자가 이제 결국은 지방의 부진 때문이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사실 건설 투자가 서울 때문에 부진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은 그냥 집값이 워낙 높아서 다들 뭐 짓기만 하면 무조건 이익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업이 안 돌아가는 일은 없고요. 결국은 지금 다 지방이 이제 침체된 게 워낙 지금 좀 심해서 인 거고 이 부분은 글쎄 일단은 뭐 구조조정이 선행이 돼야 좀 풀릴 문제이기는 한데 구조조정은 안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유동성도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서울로만 가도록 하고 있으니 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좀 그렇게 봅니다. 그 5월에도 하는 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맞춰서 이제 2.5%가 됐는데 사실 이게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너무나 거시적인 거고 매크로한 거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영향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그 돈의 흐름은 계속해서 서울로 빨려가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뭐 우리나라 내수 경기나 이런 거 보면은 금리를 또 안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는 하죠. 그 부작용이 그래서 또 금리로 인해서 쏠림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한국은행이 이제 최근에 뭐 4월달에 썼던 세미나 자료인데 보시면은 가계 소득 분위별 부동산 자산 비중 보면은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일수록 부동산 집중도가 심해집니다. 네. 고소득자일수록 수록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큰 거죠. 오히려 돈을 많이 벌수록 자기 소득에다가 대출 많이 끌어서 더 비싼 집 산다. 그렇죠. 더 비싼 집을 사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미국은 보시면 이렇게 고소득자일수록 반대로 부동산 비중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오히려 어떤 말이 나면은 야,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이게 서민들이 더 위험하다. 왜냐면 그들이 부동산 비중이 더 높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소득 상위자들은 뭐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오히려 이들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더 그렇죠. 이제 이들의 이거를 좌우하는데 그게 미국의 모습인데. 그렇죠. 그게 미국의 모습인데 우리는 집값이 떨어지면 아이러니하게도 양극화가 좀 해소되는 이 모양새로 보면은 고소득자가 충격을 받고 하면 좀 다시 넣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충격을 받고 뭐 저소득자는 뭐 부동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덜하니까 뭐 이렇게 충격이 덜한. 그래서 이게 같은 지표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워낙 고소득자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자산에서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버블이 빨리 꺼지지 않고 붕괴되질 않는다. 왜냐 소득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반론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집값이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나아가서 초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고 초양극화까지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초 양극화로 갈 거냐? 과연 양극화가 해소될 거냐?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양극화는 진행이 될수록 지금 그 낙관론을 계속해서 선반영하는 그런 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낙관론으로 반영이 됐던 거에 대한 가정이 흔들리거나 생각보다 다르게 돌아가면 그 순간 이게 이 올라갔던 가격이 충격을 좀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최근에 미국장과 우리나라 증시가 그런 아주 좋은 선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작년 하반기쯤만 해도 야 이제 미국 주식만이 답이다. 하면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엄청나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낙관론이 어떤 중국의 뭐 딥시크 출현이라든가 뭐 트럼프의 좀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들. 사실은 트럼프가 오히려 그 전에는 미 증시를 들어 올리는 요인이었어요. 이제 트럼프가 되면 뭐 감세도 하고 그쵸. 경제 더 좋아져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낙관론으로 올랐는데 트럼프가 그걸 또 깨줬고 또 중국이 또 우리 기술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주면서 또 깨주고 이러니까 아주 한 번에 이제 큰 충격이 오면서 그때 당시 이제 좀 미 주식을 좀 늦게 산 분들일수록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시기는 했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도 이제 꼭지에서 물릴 수 있다라는 걸 경험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관론이 지나치게 계속 선반영되다 보면 그게 조금만 흔들리는 이벤트가 나왔을 때 이게 한 번에 또 조정을 받는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국장처럼 비관론이 너무 이제 가는 곳들은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뭐 충격이 왔을 때도 뭐 하락도 조금은 제한적이고 반면에 좀 약간 예상 외의 어떤 좀 좋은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듯이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그러니까 특히 서울에 대해서 둘러싸고 있는 내러티브인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뭐 공급 부족, 그리고 민주당이 된 효과, 이 세 가지에 대한 낙관론에서 대중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게 돌아갈 경우에는 이쪽이 좀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높아져 있는 상태고 집값이 오를수록 그 조정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지금 계속 조정받고 수요가 없는 지방은 이제 뭐 그냥 웬만한 악재에도 이제 좀 덜 조정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제 좀 더 이제 예기치 않았던 그런 수혜 같은 것들이 오면은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너무 점차 극단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점차 그렇게 마련돼 있다. 마치 뭐 연말 연초 때 미국장과 한국장과 같은 좀 그런 것처럼 시장은 언제든지 또 그런 식으로 가격 조정이란 거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 부진 또 민주당 정부 또 하나가 뭐였죠? 지금 이제 낙관론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근거들. 금리가 앞으로 계속 내려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상치 못한 혹은 예상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수가 너무 부진해지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또 관세로 인해서 우리 수출이 둔화되면서 그게 우리 경제에 타격을 미치니까 부동산 가격도 거품이 꺼질 수 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돈은 수도권 서울, 또 서울에서도 일부 지방으로 계속 몰리고 있고 수출이 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억대 연봉 받는 대기업 직장인들이 잘리지는 않고 고용은 또 우리는 이제 경직성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 버블이 안 깨지는 거야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양쪽이 지금 계속 팽팽한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그 부동산은 뭐 틀렸지만 이제 그 부동산 계속 틀렸지만 이제 와이스트릿에 나와서 뭐 이렇게 코스피나 미국채나 비트코인 얘기했던 것들은 그래도 맞았다. 뭐 이렇게 예전에 어디 이제 네. 다른데 댓글이 붙은 거 맞는데 매크로, 주식, 채권, 비트코인까지 다 맞췄는데 부동산만 계속 틀린다고. 그렇죠. 부동산만 틀리는 남자.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만 자꾸 이제 불리게 돼서 이게 좀 민망하고 불편하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 이제 채권 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들은 어쨌든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 계속 내릴 수밖에 없고 금리는 그럼 낮아진다. 그러면 명목 금리가 낮아진 건 분명히 자산 가격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제 긴 틀에서 어쨌든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장기 투자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 하듯이 막 이렇게 금리 조금 내렸다고 뭐 먹고 이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금리에 대해서 어떤 큰 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그 한화생명에 계신 이제 김일구 전무님께서 본인의 인생의 책이라면서 소개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1998년에 나온 게리 실링이라는 분이 쓴 디플레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큰 내용은 결국 뭐냐면 앞으로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시대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나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어떤 디플레이션인 건데 한마디로 좋은 의미의 디플레이션이요? 좋은 의미의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웬만해서 물가 상승이 잘 오지 않는 그러니까 물가가 아주 쫙 이렇게 잘 내려가는 뭐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같은 뭐 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후퇴하면서 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가 상승이 굉장히 완만해지거나 둔화돼서 진정이 되어 있는 상황.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책에 쓴 골자들이 보면은 일단 이제 98년도 그때의 상황에 입각해서 보면 냉전 종식으로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이 삭감되었다. 그 주요 나라의 정부 지출과 적자가 축소되고 있다. 그 재화와 용역의 글로벌 소싱이 비용을 절감시킨다. 시장 경제 확산에 의해 세계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 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이제 은퇴 인구 증가, 기술 진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완화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국방비, 막 무기에다가 돈 쓰고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돈 낭비, 그렇죠. 재정 지출을 막 괜히 안 써도 될 돈을 막 쓰고 포탄 한 방 날리면 그걸로 인해 돈이 막 그냥 펑펑 그냥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데 당시 90년대 후반은 이제 미국이 어떤 그 1인 파워 이제 소련이라는 데를 이제 물리치고 또 중국도 그때는 아직 뭐 힘이 약하던 시절이고 하니까 이제 방위비 지출, 국방비 지출이란 게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주요 국가들도 정부 지출, 적자 같은 게 축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디플레이션 기조로 간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당시 김일구 전무님이 이 책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으셔서 그럼 디플레이션의 시대에는 어떤 걸로 이제 직업을 영위하고 살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그게 채권이었다는 거죠. 채권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낮아지면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게리 실랭의 말처럼 98년 이후에는 채권 금리가 쫙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내려와서 이제 채권은 그냥 뭐 밀리면 사고 하면은 그냥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채권하기 너무 좋은 시절이 지속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게리 실링이 당시 디플레이션에서 얘기했었던 요인들이 슬슬 다 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생각 든 게 거의 지금이랑 완전 반대되는 게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 지출을 지금 서로 막 방위비 지금 증액하고 있고 그래서 주요 나라의 정부 지출과 적자는 오히려 막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재화 영역의 글로벌 소싱 지금 서로 차단하려고 막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게 시장 경제의 확산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보호무역 말씀 주신 그런 거대로 이제 가고 있고, 또한 인터넷 통한 어떤 정보가 이게 최저가를 자꾸 찾아서 낮춰 들어가는 것도 거의 한계, 이제 한계 왔죠. 그렇죠. 도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대형마트 3사도 막 10원 뛰기 경쟁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뭐 쿠팡도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최저가 잘 안 보고 그냥 빨리 배송되는 거, 더 네, 좋은 거 위주로 네. 사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와, 신기하게 완전 반대로 되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네. 이해하기로는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시대다. 이렇게 읽히는데. 그렇죠. 큰 틀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은퇴자가 많아지고 고령화될수록 그게 디플레이션 요인이긴 하니까 이게 혼재된다고 치면은 과거만큼의 어떤 그런 편하게 저금리로 가는 시대는 아니고 그때보다는 이제 좀 더 금리가 오르는 시대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인데, 보시면 그 게리 실링이 디플레이션 언급했던 시기 때부터 쫙 내려오다가 이게 대략 한 이제 코로나 이후 때부터 이렇게 탁 이렇게 지금 올라온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내려온다라는 건 미국 국채가 강세를 보이다가 코로나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확 그냥 약세로 가버렸던.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미국채 가격이 낮아진 걸 두고 이제 뭐 신뢰의 문제도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근간에는 좀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과거처럼 그런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아니라 뭔가 이제 국방비도 많이 지출하고 한마디로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이젠 다시 가끔씩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갈등의 시대. 라는 것 자체가 금리를 들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말씀해 주신 이유는 아까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지역 일부 부동산이 버블이 이어지는 원인 세 가지.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 공급 부진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 민주당 정권에선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 효과인데, 첫 번째, 그러면 금리가 계속 낮아질 거라는 기대는 깨질 수도 있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 집권과도 약간은 이제 겹치는 이슈이기는 한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집권하게 되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경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돈 푼다는 건데 돈 풀면 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좀 엮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과거 코로나 시기에 그때 실제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고 그때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야, 정부가 돈 많이 풀면 집값이 오른다? 자산 가격이 오른다? 약간 요렇게 학습 효과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기저에는 그때 당시 이제 전 세계가 다 같이 이제 거의 제로 금리로 네. 이렇게 쫙 금리를 끌어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약간 그 디플레이션의 시대. 그 전까지. 그렇죠. 코로나 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0%대였어요. 그렇죠. 글로벌 자체가 예.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던 시기였다 보니까 다들 금리를 꽉 낮추고 막 이렇게 국채 발행을 많이 해도 초반에는 이제 금리가 뛰지를 않았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또 저기 전쟁도 터지고 그렇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쫙 이제 뛰어 버렸는데 결국은 그때 다들 기억하시기로는 그 금리가 낮았을 때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금리가 튀고 나서는 이제 자산 가격들이 붕괴됐었던 2022년에는 실제로 뭐 주식, 뭐 부동산 떨어지고. 다 같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좀 그런 기억은 이제 선명하게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은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느냐지 정부가 돈을 푼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복지가 늘어난다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는 복지가 늘어난다와 좀 더 관련이 깊은 주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 자산 가격을 들어올리는 요인은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주식, 코인, 배달 뭐 이런 쪽에는 좀 수혜가 이제 좀 가긴 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푸는 돈 정도로 이제 뭐 집을 사기에는 뭐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네, 이거는 네, 소비하라고 주는 네, 돈인 네, 거고. 네, 그렇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지금 유럽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든 아니면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서든 이렇게 지출을 늘리면 늘리겠다고 하는 대로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도 독일이 국방비 많이 늘리겠다고 한 이후로 금리가 다 같이 쫙 이렇게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도 민주당 집권이 거의 확실시 되던 시점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4월 말이 우리나라 국채 금리의 저점이었고 그 이후로 꾸준히 지금 금리가 좀 올라서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일자 같은 경우 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국채 우리의 어떤
고정금리 주담대의 어떤 지표물이 되는 국채 5년물 뭐 혹은 국채 10년물 이런 것들은 지금 4월 말에 비해서 기준금리는 한 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30pp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장금리가 올라버린. 시장금리가 올라왔고 그리고 실제로 좀 추경이 또 많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더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그 말인즉슨 민주당 정권이 되면 적극적인 재정을 펼치니 그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발행을 할 거고 시장에 국채가 공급으로 많이 쏟아지면 저게 다 소화가 되기도 무리이고 그러면 금리를 더 높이 줘야 발행이 다 될 테고 그러니까 지금 선반영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더더욱이 한국은행은 이것 때문에라도 금리 내리기는 또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런 면이 일단은 좀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건 이제 초단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단기 금리. 그렇죠. 근데 우리가 통상 이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장기 금리인 네. 거고, 초단기 금리와 상관없이 장기 금리는 좀 더 이렇게 상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4일 현재 대선 직후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채권이 그렇죠. 많이 약세, 급격히 또 약세를 보이고 그 전부터 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기대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기대 그러니까 대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원리금 부담이 일단 커진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금리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예. 이제 제한적일 신규로 수 있다. 신규로 이제 주택을 사러 들어오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을 더 이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이제 집값이 좀 이렇게 오르기는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 자체는 쉽게 말하면 돈이 흔해진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화폐 가치가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막 돈을 남발하고 막 또 이제 거기에 돈을 남발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중앙은행도 압박을 해서 뭐 금리도 낮추라고 하고 뭐 할 테고, 뭐 해서 금리도 낮아지고 돈도 흔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가 낮아질수록 화폐보다는 되게 희소한 자원인 이런 그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희소한 이제 뭐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것들은 더 되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좀 그런 인식이 지금 좀 있기는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학습 효과가 시장에 고스란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 버블이 터지려면 기존에 인식하고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그렇죠. 그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게 들어가야 또 될까요? 다른 것들이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좀 약간은 뭐 긴 얘기라서 이거는 참고로 그 나이스 시종평가에서 이제 대표이사 하셨던 김명수 대표께서 미국이 가자 전쟁에서 보여준 것이라는 칼럼 내용을 일단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이 왼쪽에 보신 것처럼 1차 세계대전처럼 참호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은 그냥 편히 별장이나 딴 데 있고 이렇게 젊은 병사들이 나가서 이제 막 육탄전을 벌이면, 그래서 이제 옛날 전쟁들은 이렇게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약간 그런 전쟁의 형태였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핵무기가 개발됨으로써 이제는 저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죽는 전쟁은 아닌데 이제 강대국들은 서로 이제 핵을 보유해야겠다라는 약간 그런 의지를 이제 심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의 능력을 보고 나니까 이제 핵을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 90년대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라크 전쟁을 이제 아버지 부시가 이제 벌이게 되고, 네. 사실 이게 그 경제 사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그때 이라크 전쟁 때 보여준 미국의 어떤 무기들의 능력을 보고 소련과 이제 중국이 엄청 겁을 먹어서 그때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이랑 전면전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 쪽으로 나가고, 소련도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충수를 좀 두게 됐고요.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어떤 그 세계에서 가장 국방이 강한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강달러도 유지되고 달러의 패권도 잘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9/11이라는 테러로, 그러니까 미국과 전면전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테러 방식으로 이제 미국을 싫어하는 자들이 공격을 네.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제 막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중동과 이제 벌이는 일들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뒤에 이제 미국이 도와주고 있다라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방식은 보면은 이렇게 그 하마스, 그러니까 중동 쪽에 이런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쪽의 테러 단체들의 지도자가 보면은 등극만 했다 하면은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네, 이렇게 네.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저런 게 결국은 뭐 AI, 로봇, 우주 이런 기술의 집약체로 이제는 이게 이거 대테러 관련해서도 아예 그냥 지도자를 그냥 아예 바로 이렇게 사살하는 식으로 이게 지금 발전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야 미국이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제 좀 목도를 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의 미국의 동맹은 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린 걸 의미했다면 이제는 트럼프 시대의 동맹이란 거는 미국의 전략 자산과 정밀 무기를 살 수 있는 자격으로 이제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달러 패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경제력과 국방력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네. 갖춰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90년대 이라크 전쟁 시기에는 중국이 야 이거 미국과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굽혔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굽히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이 우리도 어찌 보면 중국도 좀 저 정도 좀 어떤 기술 발전을 좀 이렇게 해가는 그런 상황이어야 이게 맞설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그러면 이 미중 패권 전쟁은 볼 것도 없이 지금 미국의 승리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제 또 이게 질서를 재편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중국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한 4, 5년째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3, 4년 전 이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당시 이제 중국이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데들을 이렇게 세게 좀 이렇게 괴롭혔거든요. 예. 그때 당시 어떤 말들이 나왔었냐면은 야 이게 시진핑한테 문제가 많다. 저 사람이 뭔가 골수 공산주의자라서 지금 중국은 내수를 키워야 되고, 내수를 키우려면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데들 이제 힘을 키워줘야 실어주고 하는데. 그리고 부동산도 좀 이렇게 좀 받쳐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중국의 막 디벨로퍼들 다 쓰러지게 그냥 외면하고 이렇게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데 이렇게 막 괴롭히고 오히려 이렇게 내수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렇게 전략을 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부 홍콩의 부티크나 이런 데서는 야 중국이 북한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이제 회수하고 이러는 모습이 나타났죠. 맞아요. 그런데 정작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딥시크 탁 이렇게 보여주고 또 반도체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있고. 빠르게 지금 왔다고 하거든요. 로봇 AI.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국가라도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쪽 방향으로 돈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걸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중국은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디벨로퍼나 이런 데들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AI, 반도체 이쪽으로만 가야 한다. 왜냐? 이게 미국과는 기술 경쟁을 해야만 이게 좀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의 중국의 AI, 로봇, 뭐 저 우주, 뭐 이런 반도체까지 지금 이쪽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하는데 이렇게 역량이 좀 집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뭐 헝다 같은 데는 뭐 그런 데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뭐 가장 최고의 디벨로퍼였던 완커도 5년 사이에 주가가 한 80% 정도 하락하고, 홍콩에서 이제 손꼽히는 디벨로퍼도 이렇게 지금 5년 사이에 85% 주가가 급락하는 식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돈이 어디로 갔냐에 따라 인재도 글로 몰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2010년도에 그때 홍콩 출장 갔을 때 야, 주성치는 요새 뭐 하냐고 했더니 영화를 하도 안 만들어서 뭐 하냐 했더니 주성치가 디벨로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천부적인 소질 있는 사람조차 야 이거 영화 만들어봐야 야 부동산으로 하는 게 훨씬 돈 번다 해가지고 뭐 주성치도 막 디벨로퍼하고 막 그러니까 이 어떤 국부가 다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콘크리트로 쏠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체질 변화를 한 데 있어서 물론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렀죠. 그래서 지금 내수가
굉장히 지금 여전히 안 좋고 네네네. 예전에 집을 샀던 분들이 벼락거지가 되고 근데 그 반대급부로서 지금 이렇게 기술 경쟁에서 IT 분야에서. 좀 이렇게 확 지금 올라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도약을 지금 마련을 구조 한 셈입니다. 변혁을 이제 이뤄낸 거죠.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 부양 하면은 뭐 SOC 투자, 그렇죠. 부동산 경기 부양 네.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확실히 2020년대 들어오면서 달라졌고.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도 그냥 관성적으로 야 중국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쯤 되면 또 뭐 그쵸, 돈 그쵸. 풀어서 뭐 부동산 살릴 거다, SOC도 뭐 할 거다, 음. 막 이런 상상을 했지만 그게 지난 4, 5년간 계속 틀렸고 그 뒤에서 벌인 일을 보니까 다 이쪽 첨단 기술 쪽으로 그렇죠. 돈이 가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뭐 첨단 기술 네. 뭐 2025, 뭐 2030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어서 더 그렇게 경제 구조 대전환이 가능했던 것 같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이게 만약에 선거제를 하는 나라였다면 힘들죠. 더. 야 내수 이렇게 힘든데 지금 뭐 하는 못 거냐면서 견디죠. 예, 뭐 예를 좀 들어서 5년 동안 부동산이 이제 내리 하락하고 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랬다간 또 작살나고 한 1년, 2년만 하라 그래도 둔촌 주공 저거 죽으면 큰일 납니다. 또 그래서 막 규제 완화하고 이거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사고에 좀 그게 고정관념으로 돼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고소득자 쪽이 특히 많이 힘들지 오히려 약간은 빈부격차가 해소되는 측면도 분명히 또 있기는 해서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오히려 이거를 조금 해소하는 방향으로 뭔가 정책들이 나오는 게 표심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쎄 뭐 이게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섣부른 기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도 뭐 빚내서 집산 시대 끝났다라면서 좀 약간 AI나 R&D 쪽으로 지금 좀 투자를 그쵸. 많이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도 다 약간 이제 민생 안정이라든가 또 이런 쪽으로 투자를 몰기 위해서지 이거를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좀 그 돈을 풀지는 않을 것으로 좀 기대는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이쪽으로 돈을 쓰기로 했는데 그런데 가계부채마저 계속 늘어난다라면은 그러면 금리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여기도 쓰겠다 저기도 쓰겠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령 과거에 그럼 야 일본은 국채 그렇게 발행해도 금리 안 오르더라 라는 사례가 있긴 한데 일본은 국민들이 이제 계속 빚을 갚고 저축만 하다 보니까 이 민간에 쌓인 저축이 일본의 국채를 계속 사줌으로써 네. 그래서 국채를 계속 발행해도 금리가 되게 안정적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국내에서 다 소화가 그렇죠.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계가 계속 이렇게 빚을 더 내기보단 계속 빚을 갚고 저축을 했다. 이게 하나의 큰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세계 평화의 시대,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이 되니까 좀 정부가 막 국채를 막 늘려도 저금리를 좀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평화의 시대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가 막 빚을 갚아나가는 국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AI나 R&D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또 금리도 낮아야 이게 효과가 좋을 텐데 그러려면 이 민간 부채가 되도록 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가령 지금 중국은 지금 국채 금리 되게 낮거든요. 네. 그게 지금 부동산이 박살이 나니까 민간 쪽에서 뭐 대출을 하려는 수요가 없어서 그냥 금리가 낮아져 있고 그 낮은 금리를 편하게 정부가 막 이제 발행을 해서 반도체나 막 AI 이런 쪽을 지원하는 대로 돈이 쓰이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과제인데 과연 이재명 정부 때는 그 국가 대전환이 가능할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뭔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저쪽에서 아우성을 치더라도 빚내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IT에 주목한다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집값 떨어지면 또 어느 정부든 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어. 또 이렇게 하는 걸 테고요. 네. 뭐 약간 뭐 디테일 측면 한 가지만 이거는 이제 공약집에도 있던 내용이니까 아마 이 정도는 할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 이렇게 주로 수원 광교 쪽 위주로 있었던 이 공공기관들을 예. 경기 북부로 이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동두천, 의정부 막 이런 데로 이렇게 보내버리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당연히 뭐 이렇게 수원에 이제 자리를 잡은 분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죠. 경기도청은 수원에.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뭐 동두천이나 의정부 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심했지만 이게 당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인데 21년 2월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토지와 군역 등 의무의 배분이 공정할 때 흥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좀 쇠퇴해가는 지방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정책 배려, 뭐 이런 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좀 피해를 입는 직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수렴하겠지만 균형 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보면 이번 공약집에도 보면은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은 좀 들어 있거든요. 또 세종시로 행정수도 또 완전히 이제 이전하는 그것도 거,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도 가고. 그래서 지금 뭐 너무나 양극화가 심해져 있는 부동산에 관한 한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이 양극화를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들은 일단 게다가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일단 취임 초기에라도 좀 가시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이쯤에서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의 반론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공공기관들이 막 다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이 좋아졌느냐? 근데 그것도 지역 내에서도 또 양극화 된다 하더라고요. 뭐 주말 부부만 양산하는 문제 하나, 지역 내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더 지역만 발전하는 거 하나. 근데 또 결국은 민간 기업들이 대부분 또 수도권에 있는데 민간 기업들이 가야 좋은 양질의 일자리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여전히 또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만. 물론 거의 제가 대통령한테 질문하듯이 지금. 근데 뭐 민간 기업 문제는 참 뭐 이게 자꾸 이게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이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과 그쪽 충청도 지역 쪽이 굉장히 지금 이제 섹터가 아예 구축이 되고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어떤 하나의 산업이 어떤 지역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과거에 이제 국책은행 다니던 시절에 부산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문현동에 이제 좀 이제 가 있으니까 가 보면은 당연히 이제 불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야 그거 기관 보내봤자 가족들이 안 간다, 뭐 기러기 생활만 한다,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분들의 고통이긴 한데,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집 이전을 하니까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는 모습은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히 그쪽으로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분들이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소비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그 기관이 그쪽으로 내려가면 세금을 또 그쪽 지역에 내다 보니까 지방 입장에서는 세수가 확충되는 부분도 같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좀 노력과 지원, 그럼 그마저도 없다면 지금 서울의 집중이라는 문제는 그걸 안 했을 때에 비해서 더 심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도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어느 정부나 사실은 국토 균형 발전을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강도, 정도, 속도가 어떨 것인가, 이것도 또 우리가 지켜봐야겠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차원에서 이거는 뭐 요새 나도 이제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온갖 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싶던 일이 막 자꾸 벌어지니까 이제 뇌피셜에 불과하긴 한데 좀 저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제2플라자 합의 막 이런 게 제2의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마라라고 리조트 합의 뭐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1,400원 후반까지 갔던 원화 환율이 갑자기 이제 1,300원대로 뚝 지금 내려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이 참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5월 금통위에서도 어떤 기자분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는 총재님께 이 환율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거 제2플라자 합의와 이런 얘기했을 때 그건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아끼셨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지금 단계에선 말할 수 없다 정도로 이제 딱 말씀을 아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뭔가가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도 협상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돌아는 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지금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그 그렇죠. 열을 방향을 잡아놨고. 올리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플라자 합의를 과거 일본이 했었던 1985년 상황 때를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싶긴 하지만 또 그때에 맞는 맥락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은 실제로 이제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이제 딱 일본과 협상을 하는데 나갔을 때 폴 볼커가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얘들이 너무 당근을 많이 가져와서 너무 그러니까 순순히 그렇죠. 나와서 막 순순히 야 우리가 엔화도 절상시키겠다 이런 것도 하겠다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얘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호의적으로 나오네 약간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당시 이제 일본 은행장이었던 이제 교텐 토요요와 이렇게 회신했던 문서를 보니까 당시 일본은 굉장히 겁을 먹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이 막 아주 야 이거 보호무역도 높이고 막 아주 일본 혼내야 된다 막 등등 이런 굉장히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비위를 맞출 수 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줘야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미국과 관계가 잘 이 무역 관계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가 정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선납한 측면도 되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뭐 미국이 이런 거 해, 저런 거 해라고 할 때 물론 최대한 손해 보지 않기 위한 전략은 쓰겠지만 결국은 이런저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좀 협상을 보여지고 하려면 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만약에 환율을 너네 그동안 이게 왜냐면 그냥 지난번에도 그 보편관세 때릴 때도 봤듯이 너무 논리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환율이 논리가 이렇게, 있는지도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너네가 환율이 일단. 올랐는데 계속 이렇게 흑자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환율을 뭐 이제 1,300원 뭐 이내로 관리해라든가 뭐 이렇게 한마디로 환율을 이렇게 어느 선 이상으로 뭐 혹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여간 좀 관리하라는 식으로 뭔가가 이게 압박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게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은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네. 정부의 트릴레마인 건데 즉 뭐냐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그리고 고정 환율과 자유로운 통화 정책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자유로운 그 자본 이동을 이제 와서 막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갑자기 우리가 환율 때문에 힘드니까 내일부터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사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제 힘드니까 뭐 우리 성장도 안 나오고 하는데 금리 낮춰야 할 때 낮출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변동 환율이라서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되 이렇게 환율은 오르는 거를 그냥 이제 좀 용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를 좀 감내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금리를 계속 더 낮출 수도 있었던 그런 것이고 실제로도 이게 우리가 기준금리를 정할 때 성장에도 굉장히 신경 쓰지만 한편으로 환율도 굉장히 신경 쓰는 요소일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이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기준금리가 높을 때의 환율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가 기준금리가 이 미국 뭐 영국 이런 데보다 지금 낮은 상황인데 환율이 확실히 지금 그때에 비해서 달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요때만 해도 우리가 유로보다 기준금리가 100bp 정도 낮았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유로는 가열차게 금리를 내려서 어느덧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낮은 2.4가 된데 우리는 굉장히 눈치 보면서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던 게 환율이 너무 부담이 돼서 지금 근데 반면에 유로는 환율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때 금리를 더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계엄도 겹치기는 했습니다만 1,300원대가 1,400원 갈까봐 1,400원대가 1,500원 갈까봐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더 천천히 금리를 이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변동환율제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너무 올라가는 건 부담이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더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었던 환율 때문에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의 체력은 뭐 사실 이제 환율이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이제 어느 정도가 과연 적정 레벨이냐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논쟁이 있죠. 좀. 그렇죠. 근데 심지어 뭐 경제 수장도 뭐 1,400원이 뉴노멀 뭐 이런 예전에 최상목 네. 부총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얘기도 그러다가 기자단한테 그 얘기 빼달라고 다시 그렇죠, 정정하긴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우리의 체력이 얼추 그래도 한 1,400원은 돼야 뭐 수출도 잘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저 미국은 안 되고 1,300원 이내로 관리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압박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힘들 때 금리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즉 환율을 좀 더 낮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쉽게 낮추지 못하는 한마디로 좀 더 자유로운 통화 정책에 방해를 받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례로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신용 등급과 이제 국채 금리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화폐를 쓰는 네. 유로를 쓰고 있는 국가들의 신용 등급과 이제 금리인데 보시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성장률이 매년 0%대입니다. 그러면 야 성장이 그렇게 낮으니까 금리도 낮아야겠네 싶지만 금리는 지금 제일 높거든요. 예. 네. 그 이유가 만약에 이탈리아가 독자적인 화폐를 썼더라면 그러면 그냥 리라 화폐 가치를 그냥 뭐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우니까 네. 우리 어려우니까 그냥 금리 낮추자 하면서 이렇게 막 금리를 막 그냥 쭉 낮추면서 대신 이제 리라 환율은 막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유로라는 이거에 탁 그렇죠. 묶이다 보니까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얘네는 성장도 못하고 시총등급도 낮네 하면서 이게 제일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저 금리는 이제 국채 10년물 시장 금리라는 거죠. 그렇죠. 기준 금리는 다 이제 유로 그렇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니까. 네, 그거는 이제 동일한 금리인데, ECB에서.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동일한데 지금 국채금리는 지금 서로 다르게. 그래서 프랑스도 지금 뭐 올해 0%대 성장한다는데, 이제 뭐 저렇게 높은 3.2% 가깝고. 이게 다 자체적인 이제 프랑을 썼더라면 뭐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이 통화 정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어느 수준에서 좀 고정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받게 되면 우리가 힘들다고 금리가 낮아지는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환율이라는 게 참 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환율이라는 것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라는 것만으로 원화 강세, 즉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근데 반대로 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우리가 또 금리를 내렸다가 환율 또 올라버리면 또 미국이 뭐라 할 텐데라고 신경을 쓰겠지만 또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1,300원 초반이나 1,200원까지 환율이 낮아져 있다면 우리가 금리를 낮춰도 올라가 봐야 1,300원대 초반이겠네.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그렇죠. 상황이네. 이러면서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반대로 금리를 결정하기가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이 우리 환율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간섭을 하느냐에 좀 달리는 문제이기는 하겠죠. 근데 사실 물론 이제 그 환율이 금리만으로 결정이 된 건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환율과 금리를 매일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결국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금리 차나 금리만큼 설명력이 높은 게 또 잘 없거든요. 선진국 간의 어떤 이 환율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그러한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 1,400원쯤은 돼야 수출도 계속 뭔가 이 정도 흑자를 내고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낮은 환율로 관리를 하라고 하면 우리의 체력 대비 이제 좀 워낙 강세를 견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견디려면은 금리 차가 또 미국과 너무 벌어지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차라는 것도 이런 미국은 지금 제 생각에는 여전히 그 고금리를 꽤 지속을 할 것 같은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이 금리 차를 벌릴수록 이제 환율은 위로 갈 개연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근데 환율을 위로 보내지 말라라고 하면은 이 금리 차를 못 벌리는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리고 싶어도 그렇죠. 기준금리를 못 내리는. 네, 그렇죠. 마치 뭐 이탈리아가 아무리 저성장해도 이제 국채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고통을 좀 겪고 있듯이 약간 그와 유사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 조금 더
이상하고 나쁜 얘기로 발전을 시키면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의 슐리 렌이라는 분의 칼럼 이제 1월달 칼럼인데 예. 사실 블룸버그의 이런 칼럼니스트들은 전속이라서 상당히 이제 수준 높은 분들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잘 없고 허투루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근데 이분이 쓴 칼럼이 보면은 굉장히 음모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베센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환에 대해서 완전히 빠꼬미인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월가 출신이고. 그렇죠. 영국 파운드화 쇼 쳐서 네. 아주 엄청나게 먹었던 그런 전례도 있고 그래서 환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이분의 이 칼럼 내용이 보면은 즉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어떤 일종의 환 공격을 들어가서 한마디로 중국 위안화를 약간 어찌 보면은 환공격으로 중국을 몰락시킨다. 뭐 약간 그런 좀 굉장히 다분히 음모론적인 그 내용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렇죠. 지금 왜냐면 중국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는 낮은데 위안화는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그 달러 대비해서는 별로 이렇게 안 오른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인 상황. 그러니까 위안화가 어찌 보면 더 약세로 갔어야 되지만 지금 그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중일의 환율을 보면 일본이 제일 많이 이렇게 환율이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중국이 그래도 제일 잘 달러 대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공산당이 아무래도 더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사실상 고정 환율은 아니지만 관리 변동 환율제로 사실상 거의 고정 환율과 다름없고 뭐 또 자본 통제도 워낙에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상황을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중국은 지금 고금리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이렇게 허약할 때 환공격을 들어가면은 그러면 뭐 중국이 되게 큰일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IMF 때가 딱 보면 우리 체력에 걸맞지 않는 그런 한 700원 뭐 그 정도의 환율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게 일종의 어떤 공격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좀 국가가 많이 힘들어진 좀 그런 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야 사실은 1,400원이야 편한데 1,300원을 유지해라? 라면은 굉장히 막 힘들어서 비틀비틀거리는 게 보이면 야 이거 환투기 공격 들어가자 라고 이게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 뭐 그런 것도 이런 국제금융의 하이에나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뭐 충분히 가능도 한 일인 거죠. 그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뭐 우방이나 뭐 그런 문제 없거든요. 뭐 플라자 합의 때도 소련이라는 적이 있는데도 우방인 일본을 막 그렇게 괴롭히고 뭐 IMF 때도 우리나라 우방이지만 뭐 결국 그냥 그렇게 되는 거 거기서 그냥 오히려 이득만 취하고 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저금리로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는 무역에서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중국 의존도 낮추면서 네. 미국이 높아졌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이거를 이 무역 흑자 규모를 줄여라라는 압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좀 더 낮은 환율, 그러니까 워낙 강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려면 이제 수출을 더 많이 해서라는 길이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고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주로 우리나라로 들어와 주는 게 하나의 어떤 중요한 길목이 될 텐데 그러려면 역시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렇게 자본시장 쪽으로 우리의 매력도가 높아져야 한다. 약간 그쪽으로의 압력을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게 환율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미국 주식 하려고 빠져나가고 미국 채권 살려고 빠져나가고 외인들도 우리 주식 채권 시장 외면하고 이러면 이거는 뭐 더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는 그쵸.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돌리려면은 그러면 미국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우리 주식 시장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 뭐 이런 믿음도 좀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외인 자본도 또 같이 들어오고 즉 이제 어떤 물건 팔아서만으로 달러를 번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자본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달러의 유입이 필요한 달러의 유출을 막고 또 유입을 하려면 좀 이제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좀 압박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곧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또 한 번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거시경제 쪽으로 많이 넘어갔네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들 부동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은 화폐 가치가 뭐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에 화폐는 쓰레기가 되니 그렇죠. 대부분 실물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이런 그 어떤 갈등과 전쟁의 시기는 이게 이렇게 금리가 쉽게 높아질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막 좀 힘들면 막 돈 뿌리고 금리 막 낮춰서 한마디로 이제 화폐를 타락시키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이 방법이 이제는 아닐 거다. 한계에 왔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방법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런 방법은 오히려 금리를 좀 올리게 되고 그러면 이 방법 덕분에 뭐 이제 일부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좀 수혜를 받을지 몰라도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자산 가격에 좋을 거는 없는 네. 거니까 이렇게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이라면 이제 좀 약간의 비약들은 필요한데 이제 뭐 보유세 같은 게 이제 만약에 좀 더 현실화된다면 가령 지난 정부에서는 워낙에 이 종부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 부담을 많이 낮춰줬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공약에도 국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세금이나 그런 규제들을 좀 다 완화하고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쪽 공약에는 그런 게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좀 이런 많이 낮춰줬던 종부세나 이런 것도 다시 좀 현실화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은 이유가 다른 글로벌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월세 대비 집값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이 계산해 보면 한 1.5%, 뭐 2%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오는데 옆 나라 일본만 해도 한 4% 정도는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동경이 우리 서울보다 평균적으로 월세는 더 비싼데 집값은 더 싼 그런 모습인데 그런 차이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보유하는 세금, 그러니까 그 보유세 부담이 결국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대비 보유세 부담이 좀 낮은 편이라서 게다가 지금 우리가 또 세수도 부족한 상황이라 어딘가에서는 좀 세금을 올려야 되는 압박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의 카드가 이렇게 좀 부동산 보유세 쪽을 좀 약간 현실화하는 그런 방향도 좀 이번에 정권에서 한번 모니터링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왔나요? 아직 그 얘기는 나오진 않았죠. 아직은 그렇죠. 정부 왜냐하면 차원에서는. 이런 게 좀 얘기하면 너무 이제 자산을 가진 분들이 싫어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용이 거의 있다서. 신기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관련된 정책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굳이 뭐 긁어부스럼 안 만들겠다. 과거에도 많이 이제 규제 때문에 시장이 왜곡이 됐었으니까 그 과오를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모르는 거죠. 정작 집권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이 고가 주택이라든지 양극화를 잡기 위해선 보유세를 늘리고 뭐 취득세를 다시 좀 낮춰주고 양도세도 뭐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주든 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민주당 정부나 이재명 정부에서 모를 리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카드가 과연 이 가슴팍에 있느냐 이걸 꺼낼 거냐 이거는 좀 이제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색을 낼 거면 그냥 뭐 다 깎아주겠다 이렇게 쓰면은 뭐 조금이라도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됐겠죠. 근데 이제 일절 그런 얘기들을 굳이 안 했어요. 넣지는 않았다 보니 좀 이거는 하여튼간 우리가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부동산 관련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 누가 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저희가 6월 4일 수요일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인선까지는 이야기는 안 나온 것 같고 뭐 국무총리나 뭐 국정원장, 비서실장 이런 인선들은 현재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해서 이 집값의 초양극화가 어디까지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 가지 장표 정도 말씀드리면 이게 왜냐면 하도 이건 뭐 프랑스 국기입니까? 잠시만 이 얘기를 프랑스 국기는 아니죠. 이 얘기를 하기 이상한 말이면 그냥 커트해 주시고 그냥 한번 밑밥 가는 정도로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닌데요. 편집 안 할 건데요. 그래요? 이게 위에 있는 두 그래프가 일본의 출산율이거든요. 그리고 아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입니다. 근데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쭉 이제 60년대 이후로 출산율이 계속 내려왔는데 일본의 그래프를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1966년에 출산율이 갑자기 훅 떨어진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 표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여기 요 부분, 거기, 예, 예. 1966년이거든요. 이게 조출생률로 봐도 그냥 출산율로 봐도 여기가 이제 훅 떨어지거든요. 근데 참고로 우리도 1988년 올림픽 이후에 상당히 경제 호황이 이어졌듯이 일본도 동경올림픽이 1964년에 있었고 그래서 60년대 일본 경제는 뭐 이자나기 경제라고 해서 굉장히 호황을 구가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가 뭐 특별히 뭐 어려워서 뭐 애를 안 낳았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경제가 호황이던 시절이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게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현지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경제학이나 과학적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때가 1966년이 육식갑자로 병오년이거든요. 그리고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의 해에 말띠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라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본인도 내가 태어날 아이가 성별이 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딸을 낳을까봐 집단적으로 아예 애를 안 팔자 가지기로 사나운 딸을 낳을까봐 저때 다 임신 출산을 안 했다. 그렇죠. 모두가 그냥 그 병오년은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좀 불길하다. 뭐 어떤 그 남자애라면 모르겠지만 특히 여자로 나오면은 이거는 불길하다라고 생각을 하여튼 저는 그 한 일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60년 전, 그거보다 60년 전 1906년의 일본 신문들을 보면 병오년생 여자들이 이렇게 시집을 못 가서 비관 자살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1906년. 그러니까 66년. 60년마다 똑같은 이 방송 보시는 66년 우리 그러니까. 여성 어르신분들, 이모님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약간의 공부를 해서 아는데 뭐 갑자기 명리학이 나왔어요? 네네. 이 병과 오라는 글자는 이게 화기운이긴 하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화기운이 굉장히 세다는 건데 근데 이 화기운이라는 게 되게 외향성,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그 여름과 낮의 기운 뭐 이런 거라서 이게 굉장히 좀 외향적이고 뭐 그런 거라서 사실은 요즘 시대에 굉장히 권장되는 그런 사회생활하는 기운이거든요. 여성분에게는 예,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약간 뭐 여자가 드세다.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가 말 많이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만 공부해보고 하면은 이게 전혀 저럴 일이 아닌데 그냥 모두가 저렇게 믿으니까 옛날이니까. 그렇죠. 막 옛날이니까 이제 보면은 내년이 병오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올해 을사년 내년이 병오년인데 저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오가 아주 이렇게 물론 명리학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냥 그 논리를 가져와도 이게 뭐 천간도 불이고 뭐 지지도 불이고 해서 2026년이랍니다. 그렇죠. 이제 올해 임신 계획 있으신 분들은 배무성 이사님께 그래서 저라면 이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외향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가치니까 그렇죠. 내가 나이만 어렸어도 내년 같은 때 참 뭐 아들이건 딸이건 난 오히려 병원형 같은 때 아이를 낳고 싶다 뭐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여자는 그러면 안 돼. 약간 뭐 그런 미신. 그렇죠. 약간 뭐 나쁘게 말하면 미신. 그러니까 사실 저 명리학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빅데이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해석도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한 그 이유가 저는 주위에 민주당이 될 것 같아서 집을 샀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그렇게 믿으면 이거는 뭐 아무리 이 경제학 뭐 이 매크로로 봤을 때 그거 아니야라고 설명해봤자 군중 심리학 막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실현적 예언 막 이런 게 사실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그냥 병원연은 안 좋아라고 믿으면 저렇게까지도 행동하는 게 군중인데 지금 뭐 민주당 되면 폭등이야라고들 믿고 달려가는 이 심리 지금은 이게 굉장히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도 이게 미신인지 뭔지 이게 뭐 알 수 없듯이 사실 민주당 집권은 지금 두 번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두 번의 사례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대통령제가 뭐 이제 굉장히 미국처럼 오래된 나라도 아니고 이제 민주당 집권기 두 번에 이제 그랬다라는 걸로 이제 너무 귀납적으로 이제 딱 두 번 그랬는데 세 번째에도 그럴 거다라고 너무들 그 이제 두 번의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두 번의 임팩트가 사실은 너무 크기는 했죠. 근데 그 부분을 저는 좀 매크로 부분으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강세장이었던 시기고 파란색은 약세장이었던 시기거든요.
시기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요 붉은색 요 부분이 노무현 정부 시기고 요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이 이명박 정부 시기거든요. 예. 근데 뭐 지나치게 단순화한 그런 모델이긴 한데 이 당시에 이제 분기별 GDP 성장률과 당시 기준금리를 보면 이 노무현 정부 때 요때와 또 문재인 정부 때 요때 보면은 GDP 성장률이 기준금리보다 훨씬 위에 이렇게들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대체로 예금금리가 기준금리랑 비슷하게 동행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GDP 성장률이 저렇다는 거는 사회에 웬만한 데 투자하면 저 정도는 번다. 웬만해선 벌었다. 제 웬만해서는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예금하면 바보고 뭔가에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상당히 작동하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럼 저런 환경에서는 웬만한 수요 억제책이 정말 완벽하게 틀어막지 않고서는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수요 억제 어설프게 했다가는 여기저기로 그냥 막 이렇게 풍선 효과로 그냥 삐져 나가기 일쓰고 네. 어떻게든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막 집을 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가령 문재인 정부 이제 2019년 말부터는 뭐 15억 이상 아파트는 주담대 대출 금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게 있었더니 두 가지로 효과가 나왔죠. 하나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지방에 막 이제 좀 밑에 있는 집들이 그렇죠. 좀 그런 집들로 막 그쪽이 이제 많이 상승했고 또 하나는 이제 꼼수를 써서 이제 사업자 대출로 막 이제 막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풍선 효과가 막 하여튼 일어나죠. 그렇죠. 막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렇게 GDP 성장률이 기준금리보다 저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네. 수요 억제책이 참 이렇게 잘 그러니까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뭔가 예외 없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유동성의 힘이 자꾸만 이렇게 막 뭔가를 하려고들 이렇게 뛰쳐나간다는 거고 반면에 요 이명박 정부 시기에 요 시기를 보면은 뭐 요때 상승률은 좀 워낙 이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에 대한 이제 기저효과니까 이건 좀 약간 오버가 된 거고 이렇게 기준금리가 이렇게 GDP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제약적인 환경 이었던 금융 거죠. 환경이 예, 이런 환경에서는 수요 억제책이 좀 잘 먹히고 예, 사람들이 좀 웬만해서 움츠러들어서 예금 금리보다 더 좋은 투자처 찾기도 좀 여기저기 좀 쉽지 않고 이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MB 정부 때는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급반등을 뭔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쵸. 그 직후에도 물론 이제 증시는 좋다가 뭐 그리스 재정위기네 뭐 유럽 재정위기네 하면서 대외 경제도 좀 불안했었고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만 돈을 푼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엄청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때 집값 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네 말대로 하면 지금은 이게 기준금리보다 성장률이 낮은데 지금 왜 이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집값은 왜 오르냐.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서울에 계시는 분하고 체감이 완전 다를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시기에는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막 써야만 이제 좀 이렇게 온기가 돌릴 수 있는 시장인데 그래서 지금 엄청난 게 이렇게 이쪽으로 자금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했는데 그마저도 효과가 약간 서울 상급지로만 가고 이게 전반적으로 흐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게 지나친 부양책 너무 이쪽으로 쏠리는 것만 좀 이렇게 틀어주고 좀 물기를 돌려도 그렇죠. 수요 억제책을 쓰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먹힐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좀 누르고 지방은 좀 풀어주고. 그렇죠. 약간 좀 이원화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전 정부는 너무 그 이원화를 안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이원화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 바로 그래서 이제 수요 억제책이 먹힌다라는 사례가 바로 토호제를 풀었다가 다시 재지정했더니 그냥 이제 거래량이 훅 이제 다시 빠지는 식으로 토호제 같은 거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뭐 풍선 효과가 어쩌네 뭐가 있을 거네 뭐 부작용이 어쩌고 하지만 이런 제약적인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수요 억제책이 그래도 좀 더 먹히고 풍선 효과가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론 하나. 네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댓글이 그렇게 또 달릴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토지거래가 이제 재지정하고 더 확대 재지정을 하면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또 계속 오르지 않느냐?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어놓는다고 그러면 집값이 잡히느냐? 아니다. 이렇게 또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또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가 이제 다 민주당이 되면 집값 오른다 이제 요 내러티브랑 그거랑 또 겹쳐져서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뭐 7월부터 시행되니까 그 전에 대출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시기에 더 땡겨서 좀 사야 된다. 요게 지금 이 6월 달은 지금 그 분위기가 지금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정부 정책도 나오고
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실행이 되고 하는 7월 이후는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고요. 이제 토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또 서로 어떻게 연구하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르긴 할 텐데 일단 뭐 보시면은 토제로 묶이지 않았던 반포와 토제로 묶였던 잠실과 삼성의 어떤 연차가 그래도 비슷한 대단지 아파트들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은 토제 지정 이전에는 잠실과 삼성의 상승률이 좀 더 높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제 지정되고 나서는 이제 반포가 확실히 더 높고 이제 잠실과 삼성이 상승률이 좀 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 자체는 달라지고 있는 상승률도 이렇게 달라졌고 그리고 거래량이란 것도 반포의 이 두 아파트 단지 합치면 이제 잠실 S와 이제 세대수가 비슷한데 토제 지정 전에는 확연히 이 잠실의 거래량이 더 많았거든요. 빨간색으로 된. 근데 토제를 시행했더니 이제는 오히려 반포가 더 거래량이 많거나 좀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토제를 하니까 그 지역의 거래량이 위축되고 상승률이 둔화되는 효과는 지금 있기는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는 거는 언론 헤드라인에 나오는 한두 채 이게 또 상징처럼 우리가 보이기는 해서 약간 좀 착시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뭐 물론 이것 때문에 반포가 더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가는 바람에 반포가 더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반론도 있긴 한데 근데 반포도 과거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거는 사실이기는 하고 뭐 가격 부분은 지금 뭐 어쨌든 뭐 민주당 되면 급등한다 뭐 이 내러티브가 이제 조바심을 더 최근에 이렇게 더 불을 지핀 상황이기는 해서 이번 정부가 아무튼 참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제 극단까지 가면은 반대되는 게 나타나기 그렇죠. 마련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요거 하나가 또 이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트리거가 될 것인가는 또 나오면 배무성 이사님도 이것도 한번. 네, 아니 뭐 지금은 이제 저도 참 부담되는 게 아까 굳이 뭐 병원연의 그런 사례를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면서까지 지금 군중심리가 워낙 지금 이게 서울에 이제 그 상급지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는 심리가 세다 보니까 이런 심리가 뭐 한순간에 식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 때문에 이 열기가 좀 더 가기는 할 텐데 근데 저는 그 이면의 리스크로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매크로 국제 경제 부분의 그런 리스크와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것도 이전 정부와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균형 발전이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보유세라는 부분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시장이 무시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반영한다면 이 거래량이나 이 가격이 좀 이렇게 갈 수는 없을 텐데 이런 걱정은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민주당 되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급등할 거다. 그 화폐 가치가 뭐 이제 점점 타락할 거다. 뭐 요거만 지금 막 한껏 반영하면서 고양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요런 리스크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움직임 또 정부의 규제 어떤 게 먼저인지 어떤 것까지 예측하고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재규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장에 이런 게 또 반영이 되는 것까지도 또 반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어렵습니다. 근데 민주당 정권이 되면은 집값이 오를 거야라는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이재명 정부가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만약에 이 정권 내에서도 폭등을 하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짊어져야 될 짐은 이게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뭐 그럼 3아웃 되는 거죠 뭐. 뭐 약간 씁쓸한 편이지만 좀 긴장해야죠. 예, 그 부분은. 오늘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되게 딥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되게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뭐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흘러갔어요. 그래요? 모르셨죠? 네. 1시간 반 지난 거. 편집을 잘 해주셔야 될 텐데. 편집 안 한다니까요. 이거 아무도 안 보겠는데. 이런 핵폭탄부터 저기 뭡니까? 병오년? 네. 네, 2026년이 병오년. 좀 무리수를 많이 두기는 했는데 뭐 워낙 편집을 잘 해주시니까 그걸 믿고 너무 무리수를 많이 둬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